안녕하세요. 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대비 사회복지실천 기술론 시간입니다. 이 영상은 공동체 출판사에서 2025년에 출간된 공감수험서의 사회복지실천 기술론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8장이고요.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실천 중에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집단의 역동성과 치료적 효과, 집단 발달 사회복지 실천 세 가지 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과 마찬가지로 8장도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2025년 23회 시험에서도 5문제 정도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196페이지 여러분 교재 보시면 다양한 영역에서 출제되고 있는데요. 집단 자체의 특징뿐만이 아니라 집단의 유형, 그리고 발달 단계와 과업 등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 가족과 마찬가지로 사정도구에 대해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8장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죠. 자,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구성 요소를 먼저 간단히 보면요. 집단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집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원들의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집단 역동성이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또 집단을 구성하는 집단 성원이 있어야 되겠죠. 자, 집단 사회복지 실천은요,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적으로 집단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요. 집단 활동의 매개차가 되는 프로그램 활동, 이렇게 4가지 요소로 집단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집단 사회복지 실천이 뭔가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 즉 집단 지도자의 도움을 받는 목표 지향적 활동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였다라고 해서 집단 사회복지 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 지향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개인의 능력과 욕구에 따라서 타인과의 관계나 기회를 경험한다라는 점, 그리고 집단 사회복지 실천은 3대 방법론 중에 하나이죠.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 지역사회 조직 또는 지역사회 복지 같은 3대 방법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목표 지향적 활동이라는 거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단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4가지가 필요하다는 것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적 모델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에 200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이 되는 어떤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집단은 다양한 집단 활동이 있는데 크게 그 집단 활동의 구체적인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모델을 3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목표 모델은요, 21회, 22회에 출제되었습니다. 사회적 목표 모델은 그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초기 전통에 근거를 두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집단 사회복지 실천 그러면 우리가 인보관 운동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회적 목표 모델은요, 즉 개인의 목표라기보다는 자, 사회를 더 초점에 둔다는 점, 이 제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집단
집단의 장기적인 목적은요, 좀 더 우리가 좋은 민주사회를 만들어 보자. 이게 목적이 되겠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개 성원들의 소속감 증대, 또 민주적 사회, 민주사회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성원들이 민주적 참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뭐 절차라든지 자발적인 참여라든지 과정에 대해서 어떤 민주적인 요소들을 성원들이 배워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목표 모델은요, 개인의 성숙 더하기 또 민주사회 건설이기 때문에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의 역할은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 또는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제시하는 역할 모델, 이런 것이 사회복지사 역할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집단으로는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여러분들 어렸을 때 활동해 본 경험이 있나요? 이러한 것들도 사회적 목표 모델에 의한 집단이고요. 지역사회의 환경을 지킨다거나 지역사회의 어떤 범죄나 빈곤을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 이러한 것들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호작용 모델이에요. 이거는 집단 성원들이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를 이제 도와주는 이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단의 장기적인 목적은요, 개인과 사회의 조화이고요. 간단하게 목표를 보면 적정 수준의 적응과 사회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성원들 간 서로 상호 원조 체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서로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나 개인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고 전체로서의 집단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원조 체계로서 기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자, 이 상호작용 모델에 의하면 집단 활동의 초점은요, 성원 간 자조, 돕는 것, 그리고 원조 체계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사회복지사는요, 성원들이 서로 도우면서 원조 체계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성원들 개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조성자, 그리고 집단 활동의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뒷부분에 배우게 되는데요. 그 집단 중에 여러 가지 집단이 있는데요. 성원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상호 원조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지지 집단이 바로 이러한 모델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치료 모델입니다. 치료라는 모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치료, 특히 심리 사회적인 치료, 개개인의 역기능을 좀 치료하고 완화시키는 게 바로 집단 활동의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사회 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치료 또는 문제의 해결과 완화라는 것을 목적이나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즉 집단을 지도하는 집단 지도 전문가의 역할은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변화 매개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집단으로는요, 치유 집단, 알코올 중독자 회복 집단, 우울증 인지행동 치료 집단처럼 그 집단에 속해 있는 개개인들의 역기능을 좀 완화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집단의 유형입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도 집단을 자연 발생적 집단이라든지 1차 집단, 2차 집단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집단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집단을 나누는 또 기준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기준으로 나눴느냐 하면요, 이 집단이 형성된 목적에 따라서 집단이 형성된 목적, 이 집단 왜 만들어졌는가에 따라서 치료 집단, 과업 집단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는요, 여러분들 교재 2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은 뒷페이지에 이루어지는데요.
치료 집단은 영어로 트리트먼트 그룹이라고 합니다. 트리트먼트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나오는 치료 집단하고 영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치료 집단은요, 이 집단이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집단에 속해 있는 성원들의 심리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집단을 치료 집단이냐 과업 집단이냐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 치료 집단은요, 성원들의 심리사회적 욕구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단 성원의 역할은요, 아무래도 서로 집단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도와주는 게 목적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단 성원들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집단 성원의 역할은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이 됩니다. 서로 도와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원들의 의사소통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또 자유롭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는 나의 얘기, 속 깊은 얘기, 힘든 얘기, 어려웠던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노출 수준이 일반적으로 높아요. 나의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자, 집단은 기본적으로 비밀 보장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비밀 보장 수준도 높고요. 또 이 절차라는 것은 치료 집단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이 집단에 따라서 융통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집단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치료 집단이 성공했는가,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요, 개개인의 목표 성취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개개인의 목표 말고 전체로서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거든요. 그 목표를 얼마나 성취했느냐에 따라서 이 집단의 어떤 평가, 효과성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과업 집단은요, 개개인의 심리사회적 욕구 충족 같은 어떤 개인적인 목표가 아니라 이 전체로서의 집단, 즉 집단이 형성이 되었으면 이 전체 집단이 달성해야 될 과업, 태스크죠? 예, 과업이나 목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집단은 공식적인 안건이나 규정 이런 거에 의해서 집단이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특수한 과업이나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떠한 그 재능이 있거나 그 분야의 전문성이 갖추어진 사람들로 이 집단이 구성이 됩니다. 개인적인 목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얘기는 별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출 수준은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과업 집단도 비밀 보장이 되기는 하지만 때로는 이 공개되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 집단에서 나눈 얘기나 어떤 결과 같은 것들은 공개되기도 하지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치료 집단인데요. 치료 집단의 하위 유형이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를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과업 집단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복지 관련된 과업 집단이 뭐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례회의를 하죠. 여러 기관의 전문가가 모여서 사례회의를 하거나 그 기관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사례회의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과업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치료 집단의 유형 그리고 과업 집단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료 집단의 하위 유형 6가지 아니고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지지 집단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202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지지 집단은 우리가 19회 시험에서도 한번 출제되었는데요. 자, 지지 집단이라는 것은요, 지지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원들끼리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집단 성원 간 상호 원조를 통해서 적응 기술과 대처 기술을 향상시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고취시킴으로써
삶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집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겪기도 하고요. 또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혼자만 끙끙 앓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때로는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비슷한 곤란, 비슷한 문제에 처해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또 어떤 사람이 했을 때 효과가 있는 방법을 내가 배우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노하우들을 나눔으로써 우리 모두가 지금 처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고 미래에 이런 비슷한 위기가 왔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노하우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자, 그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바로 지지 집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한 부부의 자녀들로 구성된 집단, 암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이 그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집단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치료 집단의 하위 유형은요, 교육 집단입니다. 말 그대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모인 집단입니다. 따라서 이 집단은요, 서로 위로하고 위안을 주기보다는 정보를 서로 나누거나 뭔가 배우거나 학습하거나 기술을 습득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주된 활동이 되겠죠. 아무래도 사회복지사나 집단 지도자가 뭔가 강의를 하거나, 그죠? 교육을 하거나 이러한 활동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원들은 자기 속 깊은 얘기들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아서 자기 노출, 자기 개방의 정도는 낮습니다. 반면에 지지 집단에서는 자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니까 자기 노출, 자기 개방의 수준이 높겠죠. 자, 세 번째는 성장 집단입니다. 이 성장이라는 건요, 신체적인 성장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 집단의 목적은 성원들의 자기인식 증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좀 통찰을 얻기 위한 집단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나와 있죠. 성장 집단은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집단 성원의 사회 정서적 건강 증진에 관심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 노출 또는 자기 개방의 수준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참만남 집단, 대표적인 성장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치유 집단인데요. 제가 요 치료 집단을 트리트먼트 그룹이라고 했죠. 이 치유 집단은요, 우리가 무슨 세라피라고 할 때 얘기하는 요 세라피 그룹입니다. 자, 세라피, 세라피 Y입니다. THRAPY인데요. 이 치유 집단이 시험에서는 치료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 치료로 번역이 되는데 옆에 세라피라고 영문이 병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치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요 트리트먼트 그룹을 떠올리기보다는 치료 옆에 영어 무엇이 쓰여 있느냐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치료라고 되어 있지만 트리트먼트가 아니라 세라피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배울 치유 집단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치유 집단은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치료적인 목적이에요. 뭔가 집단 성원 개개인의 문제 행동이라든가 심리적인 역기능을 좀 완화하고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 노출 수준 마찬가지로 높고요. 집단 지도자가 굉장히 강력한 변화 매개인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치료 집단, 공황장애 치료를 받는 외래 환자 집단처럼 보통 의료 세팅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치료 집단의 하위 유형을 사회화 집단으로 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 사회화라는 거는 태어나서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사회 기술들을 배우면서 사회화 됩니다. 자,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뭐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거나 훈련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또는 어떤 사람인 경우는 이 사회적 기술이라는 거를 의도적으로 좀 배우고 훈련을 해서 습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 예. 사람 좋다라는 얘기 들을 수 있는데요. 지나치게 거절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부탁이나 요구들을 너무 많이 들어줘서 본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좀 심각하죠. 따라서 이 거절을 하는데도 타인의 기분을 손상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방식을 하면서도 나의 거절 거부 의사를 공손하게 잘 밝힐 수 있는 어떤 요령,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거를 배우는 게 바로 사회화 집단입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 때로는 나의 의사를 나의 의사, 나의 주장을 적절하게 잘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 집단이 바로 사회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유형이 치료 집단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반면에 이와 대비되는 것이 과업 집단입니다. 과업 집단은 개개인의 관심사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집단이 수행하거나 이루어야 할 과업 또는 목표가 분명한 집단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는 별로 하지 않아요. 자,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이사회, 위원회, 태스크포스 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구체적인 과업 집단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3번째로 여러분, 자조 집단이라는 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조 집단은요, 굉장히 특이한 형태인데요. 지지 집단과 매우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면 우리가 집단 사회복지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집단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자조 집단은 지도자가 없어요. 자조, 스스로 돕는 집단이죠. 그래서 집단 성원들끼리 스스로 이렇게 서로 돕는데요. 지도자가 외부에서 전문가로서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원들 중에 뭐 회장, 반장, 뭐 대표 이렇게 뽑아가지고 동아리처럼 본인들이 이 집단을 운영하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신들의 공통된 문제를 서로 얘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뭐 정보도 주고받고 또 친밀감도 형성하는 이런 집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사회복지에서는 이 AA 그룹이 대표적인 자조 집단인데요. AA 그룹은 알코올 어네니머스라고 해서 금주, 금주 또는 단주 동맹이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술을 먹지 않고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이럴 때 이 AA 그룹에 가입을 해서 어떤 술에 대한 충동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완화할 수 있는지, 술 말고 어떤 다른 대체적인 걸로 또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지 서로 또 격려하고 정보도 주고받으면서 성공적인 단주 생활을 하게끔 하는 집단이 AA 그룹인데요. 사회복지 분야에서 대표적인 자조 집단입니다. 자, 4번째는요.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또 한 요소인 집단 지도자를 보겠습니다. 자, 집단 지도자는 리더인데요. 이 리더에게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집단 지도력이 이 리더십입니다. 자, 집단 지도에서 이제 공동 지도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하나의 집단에 2사람 이상의 리더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공동 지도력을 활용하면 좋은 점이 집단 지도자가 뭐 3개월, 6개월 긴 시간 동안 혼자서 집단을 운영하려면 너무 지치고 힘들잖아요. 소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2사람 이상이 집단을 운영하고 지도하면 집단 지도자의 소진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일단은 비용이 2배로 든다는 점이 있죠. 그리고 집단
집단 지도자가 만약에 갈등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집단 지도자의 갈등으로 인해서 집단이 매끄럽게 운영이 되지 않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지도력을 활용을 할 때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단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의를 해야 되겠죠? 자, 집단 지도자 간에 서로 협력이 잘 되려면 모임을 전후해서 대화도 많이 하고요. 다음 모임을 계획해서 어떻게 역할을 서로 분배하고 나눌 것인지 이렇게 협력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자, 5번째는요. 이 집단을 지도할 때도 어떤 기술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기술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을 좀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요.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집단 과정을 촉진하는 기술이 있고요. 집단 지도자가 성원 개개인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사정하고 평가하는 기술, 그리고 집단 성원들이 특정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동 기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지해 주고요. 모델링을 해주고 역할 연습을 시키고 이런 거 모두 행동 기술에 속하고요. 자, 성원들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려면 질문도 해야 되겠죠. 또 성원들이 표현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통합하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자, 성원들이 집단 활동을 할 때 대화도 안 하고 참여도 안 하고 이렇게 소극적일 때 어때요? 참여를 촉진하는 기술, 그리고 성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어떤 성원들이 말이 좀 모호할 때 이제 명료하게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명료화 기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 읽어보시면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째 단락이요. 집단의 역동성과 치료적 효과입니다. 집단이라는 것은 2사람 또는 3사람 이상이 모였을 때 집단이 형성이 되는데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집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의미 있는 또는 우리가 모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호작용을 해야 바로 집단이 되는데요. 집단 성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낸 힘을 집단 역동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상호작용입니다. 성원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면은 집단의 역동성이 활발히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집단 역동성이 활발히 일어나게 하려면 상호작용이 많아야 됩니다. 자, 2번째는요. 집단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단의 목적. 자, 집단의 목적은 집단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집단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집단의 역동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번째는 집단의 응집력입니다. 응집력이라는 것은요. 우리 집단 되게 응집력이 좋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또는 우리 집단은 응집력이 없어.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의를 보면은 집단 성원이, 그죠? 집단에 속해 있는 이 집단 성원이, 다른 성원에 대해서 갖는 매력 또는 우리 전체로서의 우리 집단 참 좋아 라고 느끼는 매력, 이러한 것들을 집단 응집력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집단 응집력이 높을수록 성원들끼리 상호작용이 많아지고 집단의 역동성이 활발해지겠죠. 자, 그리고 4번째는 지위와 역할입니다. 지위라는 거는요, 이 집단 안에서 어떤 그 집단 안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럼 지위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겠죠. 자, 지위가 무엇이고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집단의 역동성도 달라집니다. 5번째는 집단의 문화입니다. 대화를 많이 하는 집단 문화가 있을 수 있고 대화를 적게 하는 또 문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문화라는 거는 특징이 있습니다. 집단 문화는요. 형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리고 한 번 생긴 문화는 또 바뀌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집단 문화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집단 역동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6번째는요. 집단의 규범입니다. 집단의 규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집단 활동을 할 때는 뭐 비밀 보장과 같은 집단 규칙이 있고요. 또 집단의 성원들이 어떠한 규칙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집단은 다양한 규칙을 갖게 되는데 이 집단 규칙 역시도 집단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하위 집단을 보겠습니다. 자, 집단 안에는 여러 성원이 있다 보면 요 성원들끼리 친하고 요 성원들끼리 친하고 이렇게 하위 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위 집단 자체는 이게 또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인데요. 하위 집단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위 집단 성원들끼리 이렇게 친하고 여기다가 친하고 이 하위 집단이 서로 또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전체 집단에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역동성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이 하위 집단과 이 하위 집단이 서로 대립을 해요. 반목을 하고 갈등이 커진다면 이 집단이 성공하겠습니까? 성공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위 집단이 있는 거는 좋지만 하위 집단이 전체 집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를 또 사회복지사가 유념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217페이지에 나와 있죠. 하위 집단은 해체시켜야 되나요? 자, 여러분 제 설명 들으니까 아시겠죠? 아닙니다. 하위 집단이 전체 집단에 방해가 될 때 개입을 하는 것이 좋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는 그냥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집단의 치료적 효과를 보겠습니다. 집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해서 이거를 집단의 장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집단의 치료적 효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집단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제가 설명을 해서 이 정도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집단의 치료적 효과를 볼게요.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효과 또는 집단의 장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나와 비슷한 문제를 가진 성원들을 집단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성원들이 점차 문제가 개선되거나 치료가 되는 거를 보면 내 문제도 좋아질 수 있구나. 내 문제도 해결될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을 갖게 되죠. 그것이 바로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편성인데요. 나와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가진 문제는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문제구나. 아유, 다행이다. 안심되네.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위안을 얻게 되는 게 바로 보편성 또는 일반화 효과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정보 전달, 지식과 기술의 습득인데요. 자, 집단 지도자가 여러 가지 교육을 해주기도 하고요. 집단 성원들끼리 서로 제안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조언들도 해주는데요. 이런 거를 들으면서 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타주의인데요. 집단에 참여해서 내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타심이 발달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사회기술 발달은 뭐냐 하면요. 여러 사람과 모여서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니까 사회기술이 개발될 수밖에 없겠죠. 자, 모방행동은 뭐냐 하면요. 집단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내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되는 효과입니다. 모방행동. 자, 그리고 대인관계 학습은 뭐냐 하면 사람들하고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새로운 행동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고 사회기술도 발달하죠. 그거와 더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할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통찰력, 알게 된다라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한 이해, 특히 대인관계 측면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도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입니다. 자, 8번째는요. 집단 응집력입니다. 집단 응집력이라는 거는 제가 설명을 했죠. 집단에 소속돼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갖는 매력이나 전체로서의 집단에 대해서 갖는 매력인데요. 이렇게 내가 우리 집단 참 좋아. 우리 집단에 속해 있는 누구누구 참 좋아. 이런 매력을 갖는 것 자체가 어때요? 삶에 있어서 이제 위로와 용기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감정의 정화는요, 카타르시스라고도 하죠. 카타르시스. 예. 속에 있는 얘기를 풀어놓으면 어때요? 마음속이 뻥 뚫리면서 시원해지죠. 자, 그래서 내 감정을 표현하면서 그 자체로 시원해지기도 하는데요. 더불어서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표출을 했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용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감정을 표출했을 때 내가 수용해주는 경험을 하죠. 이런 것도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치료적 효과입니다. 자, 11번째와 10번째가 조금 중요하고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삶에 대한 경험도 나누고 이러다 보면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실존적 요인이라는 효과입니다. 자, 11번째는요. 말이 조금 어려워요. 1차 가족 집단의 교정적 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회 문제에 출제되었습니다. 자, 책을 보시면 조금 더 긴 시험이 있는데요. 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9회 시험에서는 1차 가족 집단의 교정적 재현을 재경험의 기회라는 단어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집단은요, 가족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집단 성원과 집단 지도자와의 관계는 부모와 형제와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단 활동을 하다 보면 위로받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하고 저 성원은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상황은 내가 이해가 안 되네.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집단 활동을 하다 보면 가족에게서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못했거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집단 활동을 통해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던 건 이러이러해서구나. 우리 형제들 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는 이러이러한 거구나. 내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불편했고 문제가 있었던 거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그랬구나라고 새롭게 이제 그러한 점을 알게 되고 어떤 잘못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새롭게 우리가 그 경험을 재구성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재경험의 기회 또는 1차 가족 집단의 교정적 재현이라고 합니다. 가족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도 풀리고요. 내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갈등 같은 것들도 이해함으로써 좀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개념은 아니었죠. 자, 마지막으로 집단 발달 단계별 사회복지 실천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의 발달 단계가 있고 또 결혼을 통해서 가족의 가족 주기가 생기는 것처럼 집단도 태어나서 집단이 완전히 이제 해체되는 이런 발달 단계를 겪게 되는데요. 발달 단계별로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어떤 과업들이 좀 달라집니다. 시험에서는 이 발달 단계별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사의 과업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일 또는 과제 이런 것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집단 발달의 개념은 아시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단에서 나타내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집단 발달이라고 하는데요. 자, 집단 발달의 특징은 뭐냐면요. 모든 집단이 동일한 발달 과정을 거치지는 않고 또 이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지도 않아요. 쭉쭉쭉쭉 가다가 정체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과거의 발달 단계를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년기가 되었다라고 해서 청소년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뭐 유아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네, 집단 발달은요. 중간 단계까지 왔지만 퇴보를 해서 초기 단계로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자, 요런 게 좀 인간 발달하고 다르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지요. 집단 발달 단계는요. 크게 이렇게 준비 단계,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특이한 점은요. 자, 준비 단계에는요. 아직 집단이 만들어진 단계는 아니고 사회복지사가 본격적으로 집단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이 집단 사회복지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준비 단계에서 어떤 거 준비하겠습니까? 네, 형광펜이 잘 안 나와버리네요. 네, 자, 준비 단계에서 어떤 거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집단은 어떠한 목적으로 할지, 또는 어떤 성원들을 대상으로 할지, 장소는 어디로 하고 몇 개월 동안 운영을 할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준비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집단 발달 단계별 사회복지 실천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하시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를 하고요. 비로소 집단 성원이 모여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집단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간 단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목표가 달성되거나 시간이 다 경과하면 종결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각 단계별 사회복지사의 과제, 사회복지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유념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준비 단계입니다. 본격적으로 집단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집단을 계획하고 집단 성원을 모집하는 단계입니다. 자, 집단 목적 설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집단을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잠재적 성원을 결정해야 되고, 이 성원들을 어디에서 모집을 하지? 학교를 방문을 할까? 뭐, 가족센터에서 방문을 할까? 뭐, 노인복지관에 가서 모집을 할까? 이렇게 잠재적 성원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고 그 성원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모집을 해서 우리 집단에 참여하기에 적합한지 적절한지 뭐 면접이나 서류나 관찰 등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바로 잠재적 성원 모집과 사정입니다. 자, 그리고 지속 기간, 그죠? 뭐 3개월 할지 6개월 할지, 그리고 회합 빈도 일주일에 한 번 할지 2번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집단 성원을 구성할 때 사회복지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비슷한 사람들로 이제 동질성을 높게 집단을 구성할 것인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성원들로 이질성을 높게 구성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집단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동질성을 높게 구성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우리 집단에는 좋아라고 할 때는 이렇게 이질성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집단을 개방 집단으로 할지 폐쇄 집단으로 할지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개방 집단은요. 언제든지 새로운 성원이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매번 성원이 교체되다 보면 응집력 형성이 어렵고 집단이 발달할 때 자꾸 이렇게 좀 지체되기도 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폐쇄 집단은
처음에 모인 성원들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새로운 성원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집단의 응집력도 높아지겠죠. 그런데 집단 활동을 하다 보면 한 명, 두 명 이제 사정이 생겨서 못 나오게 되기도 하거든요. 집단 성원 숫자가 작아지면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어려워요. 7명으로 시작했는데 3개월 지나니까 2명밖에 안 남았어요.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어렵겠죠. 그래서 폐쇄 집단은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이나 자원이 부족해서 집단 운영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어느 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집단의 목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집단의 크기라는 거는요, 집단의 성원 숫자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입니다. 집단의 크기가 너무 크면 집단 성원들 간에 대한 관심도도 낮아지고 상호작용을 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또 집단이 너무 작으면 한두 명 안 나오다 보면 집단이 이제 뽀개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단의 크기도 적절해야 됩니다. 자, 집단의 크기가 적절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럼 몇 명 정도로 구성해야 적당할까요? 자, 치료 집단의 경우 보통 5명에서 7명 정도 10명을 넘지 않는 게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일어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집단이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거는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집단이 시작이 될 거예요. 초기 단계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약간 긴장감이 있죠. 그리고 저 사람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탐색하기도 되죠. 자, 그래서 이 초기 단계는 집단이 시작되는 단계인데요. 성원들끼리 서로 탐색을 하고요. 좀 높은 수준의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초기 단계인데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사회복지사는 본인의 소개도 하고요. 집단 성원 소개해야 되겠죠? 자, 우리 집단이 뭐 하는 집단인지 다 알고 모이긴 했죠. 그렇지만 집단의 목적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고요. 집단 성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도 소개를 해 줍니다. 집단이 전체로서 가지고 있는 목표와 목적도 있지만 또 개개인 성원별로 나름대로 이 집단에 참여한 이유가 다르고 개개인마다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개개 성원들의 목표도 설정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또 집단 규칙도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는 뭐 비밀 보장의 원칙이라던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면서도 성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구체적인 집단의 규칙도 만듭니다. 자, 처음 모였을 때는 사람들이 좀 불안감 높죠. 그리고 참여해 봤는데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아. 나 그냥 집단 탈퇴할까? 이렇게 좀 저항감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저항감과 불안감을 좀 다뤄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동기부여 시켜줘야 되겠죠. 이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앞으로 또 열심히 참여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좀 문제가 해결되고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집단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겠다라고 의지를 한 번 더 다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사정 단계인데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도 다루었지만 사정이라는 거는 집단 과정 전반에 사회복지 실천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지만 이 단계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정은 집단 과정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도 집단 사정을 하고요. 중간 단계에서도 사정을 하고 종결 단계에서도 사정을 하는데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요. 아무래도 집단 성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집단의 기능 또는 우리 집단이 현재 어떠한 수준인가, 개개인 성원들은 어떠한 수준인가, 이렇게 초기에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사정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초기 사정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정을 하고요. 종결 단계에서는 집단 성원들이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을 초반에 했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어 있는가, 우리 집단 전체로서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도 평가하고 또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자, 집단을 사정하는 도구 바로 소시오그램입니다. 사회도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생태도, 가계도에서처럼 이런 네모, 세모, 동그라미, 선 같은 상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집단 사정 도구는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소시오그램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성원들의 성별을 동그라미, 네모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냥 그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다 동그라미로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입니다. 자, 화살표가 있다는 누구에게라는 방향이 있는 거고요. 중간에 선이 그어진 거는 상호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A는 B에 대해서 우호적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운데에 들어있는 거는 서로라는 뜻이죠. 자, 점점점점 된 거는 무관심인데요. 이렇게 H와 G는 서로 무관심합니다. 자, 갈등이나 거부적인 것도 있죠. F와 C는 거부적인데 F가 C에 대해서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또 둘 다 거부적일 때는 화살표 없이 합니다. 자, 선이 가운데 비어 있는 것, 비어 있지 않는 것 둘 다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소시오그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개별 성원에 대한 사정과 전체로서의 집단에 대한 사정 둘 다 해야 됩니다. 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행동 특징, 심리사회적 특징, 기능 수준을 알아보고요. 전체로서의 우리 집단이 문제가 없는지, 집단 발달 단계별로 잘 움직이고 있는지 전체로서 사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전체로서 사정을 할 때 바로 이 소시오그램, 사회도를 그리게 됩니다. 자, 전체로서의 집단을 사정할 때 우리가 이 집단 규범, 우리 집단에서 만들어진 규범이 기능적이고 성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도 사정을 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집단 규범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지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집단 환경에 대한 사정이 있습니다. 집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도 필요하고요. 물리적인 자원들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 집단 활동을 허가해주고 집단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사정이 일어나야 되겠고요. 또 상호 조직 간의 환경에 대한 사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사정을 하는 게 바로 상호 조직 간의 환경 사정인데요. 어떠한 기관이, 우리 기관이 이 집단을 운영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도 이러한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사정하는 것입니다. 자, 지역사회 환경 사정은 뭐냐면요. 지역사회 환경이 이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사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집단 환경에 대한 사정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집단 성원을 사정을 할 때는요, 성원 개개인들이 자기 점검 또는 자가 점검, 내가 스스로 나를 평가하기도 하고요. 사회복지사가 집단 성원들의 행동을 관찰하기도 하고, 또 성원들과 면담, 인터뷰를 통해서 집단을 사정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이 외부 전문가가 개개인에 대한 면담을 하거나 또는 활동을 관찰함으로써 집단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정도구 다양하게 나와 있죠. 소시오그램은 설명을 했고요. 자, 소시오메트리를 보겠습니다. 소시오메트리는 2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소시오메트리라는 거는요, 이 소시오그램이라는 것이 이 모레노와 제닝스라는 사람이 개발을 한 건데, 이 소시오메트리라는 것은 소시오그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예를 들면 집단 성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호감도를 1점에서 5점 사이에서 평가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회적 측정이라고도 하는데요. 내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각 성원의 점수들을 모두 합해서 점수가 높아지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호감도가 많기도 하고요. 모든 성원의 점수를 높여서 점수를 더해서 높으면 그 집단은 서로에 대해서 성원들이 느끼는 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집단의 응집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의의 분화 척도는요, 의미 분화 척도라고도 합니다. 자, 요거는 그림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23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떤 대상 또는 사람에게 주는 주관적인 의미를 측정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바를 잘 묘사하는 곳에 체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홍길동에 대해서 빠른 또는 느린 양쪽에 상반되는 형용사를 놓고 어디에 속하는지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뭐 우울증 척도, 알코올 중독 척도처럼 개개인의 어떤 기능 상태를 평가하는 척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상호작용 차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한 행동을 할 때마다 그 빈도를 표시하는 사정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회적 이 소시오그램 아까 설명을 했고요. 자, 소시오메트리도 좀 전에 얘기했죠. 의의차별 척도 얘기했습니다. 상호작용 척도는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안에 각각 성원의 이름을 쓰고 우리가 이제 측정해야 될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표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간 단계로 넘어오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집단 성원이 이제 중간까지 왔기 때문에 끝까지 집단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격려하고요. 또 이제 끝까지 활동을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쯤 오면 이제 그만할래, 안 올래 이렇게 저항하는 성원이 생깁니다. 결석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성원들이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고요. 우리 집단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목표는 잘 달성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점검을 합니다. 자, 마지막 종결 단계입니다. 끝까지 다 왔습니다. 자, 몇 개월 동안 걸쳐서 성원들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집단이 종결해서 각각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그 변화들이 빨리 이제 감소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집단이 비록 끝났지만 집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런 성과들이 일상생활에도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일반화를 시켜줍니다. 좀 연습을 시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미리미리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죠. 자, 집단활동은 주로 몇 개월 동안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두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8회, 10회, 20회 이렇게 3개월, 4개월, 6개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성원들이 매우 친해지고 집단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집단 끝나게 되면은 굉장히 아쉬워하기도 하고 불안감도 느끼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집단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켜서 이제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헤어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쉬움, 섭섭함 이런 거 생기죠. 종결에 대한 감정을 다루어줘야 되는데 집단이 성공을 하고 또는 개개인별로 만족할 만한 어떤 성취들을 이뤘을 때는 긍정적인 감정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몇 달 동안 열심히 나왔는데 별로 변화가 없거나 또 집단에 갈등이 생겼을 때는 성원들 간에 어떤 이런 불만이 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불만족스러운 종결에 대해서도 좀 감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집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표를 잘 달성하지 못했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성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집단이 종결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요.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했거나 이럴 경우는 다른 기관,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도 해주고요. 집단 활동이 효과적이었는지 평가해보는 것도 종결 단계 사회복지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긴 시간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중에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자, 9장은 사회복지 실천 기록인데요. 9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